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중에서 1, 2번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의미와 종류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원인까지만 다루고 기후변화 영향 대책, 그 다음에 3번 학습 목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적, 지형적 요인이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유형은 홍수, 가뭄, 태풍이 있고요. 지형적 요인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지진,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적 요인의 자연재해가 잦은 편입니다. 그러면 기후적 요인의 자연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수, 태풍, 폭설, 가뭄 등이 있습니다. 홍수는 말 그대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하천이 범람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장마전선이 정체하거나 온대 저기압 및 태풍이 통과할 때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수를 하게 하는 것이 홍수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 대책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고지대로 대피하거나 사방공사라는 것을 하는데 모래사 막을 방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막는다. 즉 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흙, 돌, 막 물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흘러내리지 않게 막는 공사를 사방공사라고 합니다. 그다음 태풍은 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서 발생하는 편이고 위험반원에 자주 놓이는 남동 해안 지역의 피해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험반원이 무엇이고 남동 해안이 왜 위험반원에 자주 놓이는지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을 하면은 풍수에 바람풍, 물수잖아요. 그래서 비바람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해일은 바다가 일어납니다. 바다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죠? 이 육지예요. 근데 바다가 일어나면 이 육지를 덮어버리는 이 현상을 해일이라고 합니다. 쓰나미라고도 하죠. 폭설 대설은 우리가 겨울철에 이 폭설 피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축사 건물 등이 붕괴되기도 하고 교통이 마비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설 장비를 구비해가지고 이 눈이 왔을 때 이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뭄은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는 건데 특이하게 특징이 뭐냐, 다른 자연재해보다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그런데 피해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되지만 그만큼 피해 범위는 넓게 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보호저수지 댐 건설해가지고 가뭄을 최대한 예방하려고 한다. 태풍은 이렇게 보면 열대상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 쪽으로 쭉 북상해 오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달했을 때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태풍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특히 이 태풍은 이런 식으로 이 태풍의 영향권을 이 원으로 표시했을 때 오른쪽 이 진행 방향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원을 위험반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왼쪽 이쪽은 가항반원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반원에 해당되면은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남동 쪽에 태풍 피해가 남동 해안 지역의 피해가 잦다는 이유가 이렇게 위험반원에 속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 반원이 더 피해가 크냐 한번 볼게요. 지금 태풍은 어떻게 부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가 가는 방향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도상 30도와 60도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의 영향이 강하죠? 네, 편서풍의 영향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태풍이 이쪽 위험반원 쪽 태풍 진행방 오른쪽 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고 있고요. 근데 플러스 편서풍이 어떻게 불죠? 이렇게 지금 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방향이 어떤가요? 같죠? 그러면 태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편서풍이 같이 그 방향에 힘을 더해줌으로 인해서 이쪽은 태풍의 영향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항반도 쪽은 어떻죠? 지금 태풍이 이런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편서풍을 만나죠. 이 방향이 다른 두
바람 스타일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태풍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한 반원은 힘이 약한 반면에 이 위험 반원은 태풍 피해가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은 태풍의 중심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 요 바람, 그 다음에 편서풍이 부는 방향이 그렇죠, 일치하죠. 그래서 더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자료들이 나오고 가나다가 무엇인지, ABC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종종 모의고사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스타일은 가나다는 뭐뭐뭐 중 하나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태풍 후 대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12월 1, 2, 3월에만 지금 월별 피해 발생률이 발생하고 있는 이 자연재해는 당연히 대설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8월, 9월 지금 여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가 있었죠. 그게 바로 태풍이고요. 7월에 특히 이제 많이 비가 여름이라서 더 비가 7, 8월에 그 피해가 크고 9월, 10월은 적당히 있는 편인 이게 뭐냐? 그리고 7, 8, 9, 10 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호우가 됩니다.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거죠. 그 다음 자연재해 원인별 도별 피해액 한번 볼게요. 지금 A, B, C 중에서 강원도가 그래도 제일 많이 피해가 입은 게 이 셋 중에서 당연히 고도가 높기 때문에 산들이 많죠. 그래서 대설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게 강원 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냐 호우냐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전체 지역에서 비가 가장 골고루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가 뭐냐? 호우는 비는 어디에나 좀 내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호우 피해. 그 다음에 A는 여기 보면 제주, 전남, 경남 이런 쪽에 왜 이렇게 태풍이 오면은 이쪽에 제일 먼저 태풍이 도달하는 곳이 세력 힘이 셀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내륙 쪽을 지나가다 보면은 바다에서 수증기 공급이 안 되니까 태풍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처음 맞닿는 이런 해안가 쪽이 태풍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A는 태풍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그 설명이고요. 그리고 뭐 대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그다음 충남미 호남 서해안 그때 피해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쪽 지역들도 피해들이 있다는 거를 또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설 호우 태풍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배수로라는 게 뭔지 설명은 하고 갈게요. 배수로는 물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을 뺄 수 있는 것을 정비해야겠죠. 당연히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빠지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길을 정비해야 된다. 지형적 요인의 자연재해로는 지진 화산활동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네, 지진 화산활동은 지갑판의 충돌을 분리하는 곳에서 보통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갑판의 경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거는 초중 고등학교 1학년까지 사회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지진 화산활동이 활발한 편인데 이 태평양 주변에 이곳들을 환태평양 교산대라고 해서 이쪽에서 화산활동이 많기 때문에 얘를 불의 고리 모양처럼 생겼죠. 태평양 둘러싸고 있는 곳들이. 그래서 불의 고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갑판 경계에서 떨어져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 2016년 경주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은 했습니다. 매년 심심치 않게 어느 지역에서 특히 경상북도 쪽에서
이런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를 가끔씩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설계를 강화해야 되고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왜 하필 경주는 그런 지진이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냐? 작은 파는 경계로 활성 단층이 있어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 활성 단층이라는 것은 뭐 현재도 움직이고 있거나 지질학적으로 뭐 최근이라고 해도 약 뭐 10만 년 이내긴 한데 최근까지 활동했던 단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활성 단층이 있어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뭐 화산 폭발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연적 요인이 있는 반면 인위적, 인간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커졌죠. 산업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결과를 보면 지구온난화, 열대림 파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석탄, 석유 같은 것을 화석 연료라고 해요. 땅 속에 우리가 묻혀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굳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라는 말을 써요. 화석 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온실 효과,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발생하면서 온실 효과가 확대하면서 이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온 변화를 보면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10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세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섬 현상으로 대도시 지역이 촌락 지역보다 기온의 상승 정도가 높다. 열섬이 뭐냐? 섬인데 뜨거운 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열섬 현상을 한번 볼게요. 정의는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왜 도시 쪽이 더 주변에 비해서 기온이 높냐? 이 냉난방 시설, 우리가 에어컨 틀면 실외기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엄청 뜨겁죠. 그래서 더운 바람 나오고, 그리고 난방을 하면 또 그렇겠죠. 냉난방, 그 다음 자동차 등으로 인해서 인공열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자동차에서도 이제 가스 같은 거를 많이 발생시키니까. 그리고 지표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로 덮여 있어요. 아스팔트 진짜 더울 때 가보면 엄청 열기가 심해가지고 막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느낌으로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연 공간과 다르게 이런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도 좁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서 훨씬 더 뜨겁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런 바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통풍이 되면서 시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길을 조성하고 건물 옥상에 주변에 이제 나무를 심을 공간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건물 옥상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이런 나무 같은 거를 심고 그 다음에 하천을 복원한다. 원래 하천이 잘 흐르고 있다가 이제 땅이 서울도 이제 뭐 건물을 지을 땅이 부족해지고 사람은 많은데 집을 지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위에 이제 하천을 덮어버렸어. 이걸 복개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덮었던 하천을 다시 뭐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덮었던 이거를 다시 떼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하천이 다시 다닐 수 있게 얘를 하천 복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청계천도 하천을 복개했다가 다시 하천을 복원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